일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오후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제명 처분 일주일 만입니다. 의혹을 해소하고 복당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정치적 생명은 이미 끝났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편 1억 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은 내일 경찰 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전부터 시작도 못하다가 조금 전 아예 무산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여당은 후보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 반면 야당은 자료 제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는 입장으로 하루 종일 대립했습니다. 다시 언제 날짜가 잡힐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여야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제명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은 없다던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넘기더니 절차적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돌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사퇴에 자진 탈당까지 이르게 된 핵심 원인, 바로 이 의혹 때문인데요.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저도 잘 모르세요. 1억 공천 헌금 의혹을 두고 당사자들 간 입장이 나뉘는 가운데 대화 녹취 속 두 사람은 결국 무소속 의원이 됐습니다. 네, 들으신 녹취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구 내에서도 의혹을 갖고 있어서 오늘 김병기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는 의원총회 거치지 말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약간 생경했는데 오후에 또 바로 탈당계를 제출했어요? 아무래도 김병기 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에 부담을 주는 것,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심적인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을 덜어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오전에는 결국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이 이미 나온 상태였고요. 그 이후의 절차는 최고위를 거쳐서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의총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 제명에 대해서 재심을 하지 않을 테니 최고위 단계에서 마무리해달라, 이런 읍소였거든요. 예. 아무래도 의원총회에 가게 되면 동료 의원들이 본인의 제명을 두고 표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심적인 짐을 주는 것, 그것을 좀 덜어주고자 했던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 33조에 보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당이 제명을 할 때에는 당원의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지만 의원들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결국 자진 탈당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민주당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이라는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를 했다는 점도 변함이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진 탈당을 했다라는 점, 이 두 가지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훈 위원님, 상대당이지만 오전에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 그리고 점심 먹고 나니까 속보가 떴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아마 오전 그 기자회견 할 때까지 복당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총회까지 이 안건이 올라가면은 이 찬성 반대 2분의 1이 넘어야 되는데 또 경론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 예. 본인이 또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로 해서 복당 시에 필요한 우군 확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과 또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눠놨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미 버스가 떠났다라고 하는 당내 강력한 또 주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바로 자진 탈당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나 똑같습니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을 거쳐가지고 의원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예. 의원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윤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오전 그 11시 정도까지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고심, 복당 그리고 정치에 완전히 퇴출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그 고민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민주당은 일주일 전에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한 뒤에도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가겠다라는 취지로 입장을 앞선 밝혔기 때문에 조금 난감하다 이런 언론의 분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러면 자진 탈당으로 부담을 덜었다고 봐야 될까요, 조기현 의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좀 늦은 면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만 13개고 고발건만 2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들이 사실은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불법과 위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 징계 결정으로서 제명하기까지 예. 김병기 의원이 계속 당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파장이 커져서 당에 부담이 된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도 그러셨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당을 위한 애당심 이런 걸 강조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고 수사 또 기소될 경우에 판결을 통해서 당당하게 돌아오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기를 다 지나친 후에 예. 이제 실제 절차에 의해서 최고위 의원총회로 가는 이 과정에서의 탈당이기 때문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이런 방식으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은 그 자체로 당으로서는 존중을 하고요.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문제가 없다면 떳하게 밝히고 그 이후에 당에 돌아오겠다는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결심이 이후에 어떤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당의 부담을 좀 던 것은 분명하죠. 예, 당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었다. 김기현 의원님, 다만 박지원 의원도 일전에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그랬나요? 정확한 제가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동료 당 의원들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 탈당을 했지만 예. 징계를 피하기 위한 탈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에 입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본인이 느꼈을 겁니다. 당내에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제명이라는 징계가 나왔을 때 그 이후에야 비로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이자 그때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간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가졌던 그런 어떻게 보면 권한과 영향력에 비춰봤을 때 내가 탈당을 하거나 제명됐을 때 이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설적으로 참 경찰이 눈치를 너무 과하게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과연 의지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게 과연 탈당한 거냐 제명당한 거냐 이렇게 헷갈리게 된 이유는 과연 뭘까 본다면 결국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했을 때 과반 이상으로 본인의 제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본인이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식을 의원총회가 아니라 최고위에서 그걸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책임을 어떻게 보면 본인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청래 대표에게 약간의 짐을 주는 그런 것과 더불어 사실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과반 이상으로 본인의 어떤 제명 결정에 대해서 동의했을 때 정치적 타결이 크기 때문에 그걸 예.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예,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이 오전에 요구한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해달라라는 거는 불가능해서 그런 의견을 전달받고 오늘 오후에 자진 탈당한 것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은 1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에 배우자가 동작구 의회 업무 추진비 유용을 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요. 김병기 의원 본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걸 은폐하려 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목소리가 앞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근데 썼다고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잖아, 카드가.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네, 삐 소리는 뉴스타파에서 삐 처리를 해서 보도했기 때문에 드렸는데 그 숨겨진 이름은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입니다. 뭐 언론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조진희 전 동작구 의원에 대해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네. 그러면 뭐 당사자 조사도 임박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강제 수사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압수수색이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 통신 영장을 받아서 뭐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도 동시에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는 요새 뭐 수첩이라든지 디지털 증거라고 해서 뭐 휴대폰이나 또 PC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분석한 후에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나름대로의 그 사건의 어떤 재구성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피의자들을 불러서 그 진술과 객관적인 어떤 증거들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해 나가면서 그 신문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당연히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환은 예정되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요. 예. 특히 뭐 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내지는 피의자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그 구 의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김병기 의원이 이 의혹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의원들 앞에서 강하게 부인했던 사실이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우자로서도 이 부분이 정말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경찰에 수사 협조를 통해서 아니라는 사실을 잘 밝혀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압수수색을 통해서 뭐 동작구 의회도 지금 압수수색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뭐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이나 영수증 처리한 내역들이 뭐 서류로 올라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압수수색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실제로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대조하다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13개 중에 하나를 지금 짚어봤고요.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의혹을 씻어내고 다시 돌아오겠다. 복당을 시사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동훈 의원님? 글쎄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확률이 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사안을 들여다보면은 뭐 이해가 충분히 가실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가 않고 전형적인 이 갑질 논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정선을 넘었죠.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치킨집에서 선결제를 해놓고 그 가족들이 자주 가서 그거를 먹었다 하는 얘기, 이것은 글쎄요. 아무리 치장을 하더라도 그거는 동네 치킨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노량진 횟집은 또 어떻습니까? 무더기로 지인을 몰고 가서 결국에는 돈을 누가 냈습니까? 뭐 상인연합해서 알아서 결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 비록 사소하게 느낄지를 모르는 몇백만 원짜리 그런 악습이라고 보지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전형적인 갑질을 일삼는 이 구태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복당 저는 뭐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또 지난 총선에 이분이 검증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검증위원장 그 바탕으로 원내대표까지는 승승장구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 검증위원장 칼을 쥔 이재명 그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또 그 검증의 칼을 맞아서 탈락된 분들 얼마나 또 이를 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검증위원장으로서 승승장구는 원내대표까지였다. 이런 일로서 복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선우 의원과 아까 녹취 들려드렸는데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입니다. 줬다고 의혹받는 사람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고요. 받은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는 당사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현재 무소속인 강선우 의원입니다. 주말 내내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내일 드디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경찰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김경 서울시 의원이 준 사람이죠. 강선우 의원 측이 먼저 한 장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을 때 강선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냥 사무국장이 받았고 난 바로 돌려줘라고 했다라고 해서 받은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강선우 의원은 대중에게 해명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경 시의원 주장대로라면
아예 적극적으로 받으려 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경 시의원이 그렇게 경찰에서 진술했다면 돈 거래는 강선우 의원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 시의원도 그렇고 남모 보좌관도 그렇고 강선우 의원도 그렇고 이 사건 초기에 녹취록이 터졌을 때만 해도 전부 다 부인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김경 시의원이 미국에 체류 중에 자술서를 통해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 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세 진술이 사실 다 다릅니다. 세세 진술이 다 다른데 예. 애초 우려는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이 피의자 3인 간에 말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자가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중에 돈을 준 김경 시의원이 그나마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고요. 그 결과로서 공천 배제됐던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돈과 공천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녹취록을 통해서만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김경 시의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남모 보좌관하고 강선우 의원이 문제인데 요구를 해서 돈을 받았다면 이 둘의 죄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진실이 가려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김경 시의원과 남모 보좌관을 강선우 의원의 출석을 앞두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불렀던 것은 예. 둘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정확한 부분을 확인하고 그걸 가지고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경찰의 어떤 수사 이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정황이라든가 이미 공개돼 있는 녹취록, 김경 시의원의 진술했다고 알려진 내용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과연 강선우 의원이 출석해서 지금과 같이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사무국장이 받았고 나중에 보고를 받아서 인지한 후에 바로 돌려줬다. 예. 이 진술이 과연 신빙할 수 있게 반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진술 내용 저희가 경찰을 직접 취재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강선우 의원의 남모 씨, 그 사무국장이 요구했고 건넨 것은 김경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직접 줬다. 이런 취지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한 것은 강선우 의원 측, 즉 보좌진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모 사무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2022년에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때 강선우 의원과 김경 시 의원 다 같이 셋이 있었다. 근데 돈을 줄 때는 나는 자리에서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1억 원 몰랐다 이거잖아요. 김비용 의원님. 지금 남 사무국장은 네. 조기현 의원님 말대로 지금 각자 도생을 위해서 지금 진술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1억 원 건네는 그 장면은 못 봤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카페에 처음에 도착한 건 셋이 같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강선우 의원은 내일 진술을 들어봐야겠지만 1억 원을 알았을 가능성 또는 직접 받았을 가능성 지금까지는 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의원이 명확하게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남모 씨가 받은 걸 사후적으로 알았다고 하면 김병기 전 원내대표한테 살려달라고 왜 그럽니까? 저 같으면 사무장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혼내겠죠. 돌려주라고 하고 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강선우 의원께서 돈을 받았고 받지 않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단지 1억 원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억 원이 이상이었 거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남모 씨라는 분이 사무국장이 김경 시의원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네. 큰 거 한 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1,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억 원은 달라고 했고 돈의 액수와 그리고 전달하는 방법,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강선우 의원과 남모 사무국장의 어떤 의도는 굉장히 고의성이 있다, 명확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공천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공천이라는 명시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줬다고 하면 본인도 형량에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뭐 돈을 줬다, 나중에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퉁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사람이 각자 도생을 하는데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할 것인가? 제가 볼 때 김경 시의원의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핵심은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라는 겁니다.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연이 없는데 비례대표를 하다가 강선우 의원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상 돈을 주게 됩니다. 돈을 주게 되는데 일면식 아니 잘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준다는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냐 이게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2022년도에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초선이 물론 재선 3선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돈 공천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엇보다도 사무국장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사무국장이 큰 거 한 장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정청래 대표께서는 휴먼 에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시스템 에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짧게요. 대가성 입증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 부분은 일단 진술이 세 분이 좀 미묘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기관으로서는 어느 정도 공통적인 수사 어떤 진술들을 뽑아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결국 대가성, 공천 헌금성이었다라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참고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뭐 당시의 공관위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객관적인 자료들 그리고 당시에 강선우 의원의 발언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국회 일정 중에 하나가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요. 이해훈 후보자도 입장도 못하다가 결국 무산됐다는 속보 제가 오프닝 때 전해드렸습니다. 오전의 장면 보시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후보자가 먼저 와 있어야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 회의는 후보자가 앉아 있어야 인사청문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 차례가 후보자가 앉은 다음에 인사청문회 진행해야죠. 김영진 의원님, 국회의원 지금 3선 의원 아니십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자,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제3호에 따라 지난 1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님 등 13인으로부터 전체 회의 개회 요구가 있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저희가 여당이라고 무조건 방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저희는 검증하자는 거예요.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은 일정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약속했던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습니다. 두 간사가 협의해서 합의해 오면 다시 회의를 소개하는 걸로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계속 여야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언제 날짜가 잡힐지 또 추가적으로 국회 상황을 알아봐야겠지만 파행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런 적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파행입니다만 예. 오늘 정상적으로 열리겠다라고 전망한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추후로 잡는다라는 것은 예정된 결과였고요. 단지 오늘 그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뭐를 자료를 봐야 이게 본인이 얘기하는 게 팩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자료 부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날만큼 다 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료 부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금 총리를 맡고 있는 김민석 총리 청문회 때 공식적으로 23% 요구한 자료의 23%밖에 내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해훈 후보자의 경우가 15%로 지금 직배가 되고 있는데요. 자료가 웬만해서는 다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관계자가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미동의라는 그런 법적에 묻혀가지고 자료를 낼 수가 없다라는 핑계인데요. 예.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파행이 지나면은 이 이해훈 청문회가 밑도 끝도 없이 아마 지방선거 바로 밑까지 이게 이 대한민국 정치를 스톱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느냐. 왜냐? 바로 이건 정상적인 인사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국민의힘의 어떤 당협위원장으로 버젓하게 활동을 하는 사람과 긴밀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 우리 쪽으로 와라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이해운 후보자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 중성동 당협위원장인데 내정 발표 다음 날이 그 지역구에 대규모 당원 연수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이 당무는 진행을 시키고 내정 사실 발표될 때까지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파행이었는데요. 제대로 되려면 어떻습니까? 뭐 오늘부터 정무수석이 바뀌었습니다만 정무수석은 그러라고 두는 자리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번에 이해운 후보를 이렇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하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지도부에 얘기를 하면 이런 파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행을 자초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뭔가 이른바 절차를 제대로 매너도 그렇고 상대당의 그러니까 자당의 원래 소속당 국민의힘 쪽에도 말도 안 했고 뭐 그런 것부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장윤주 의원님, 네. 야당은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다. 오늘은 그 탓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자료 제출을 얼마큼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에서 그리고 후보자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10%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후보자는 훨씬 더 많이 자료 제출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에 앞서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또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다 제출을 해야 되는지 저는 먼저 거기에 본질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정당한지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관련 있는 자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어떤 청문회와 관련이 없거나 너무 광범위하거나 또는 가족들의 어떤 내밀한 부분과 관련해 있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좀 과하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어 왔는데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 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공론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료 제출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 이것은 저는 국민적인 명분이나 공감대는 있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해운 후보자의 육성으로 해명을 듣고 싶어 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청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본인이 불법이 없다라고 했고 해명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께서 아마 오늘 청문회를 기다려줬을 것 같습니다. 과연 후보자가 뭐라고 해명하는지 듣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국민 검증의 기회를 야당이 무슨 자격으로 박탈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성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해운 장관 후보자 육성 많이 듣지 못했는데 있긴 있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 국민의힘 쪽의 지적에 청무회장 밖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려서 국민들 앞에 소상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습니다. 15% 정도라고 주장하시던데 15%는 과장일까요? 과장이지요.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야당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민 앞에 설명부터 드려야죠. 예, 결국 많은 의혹에 대해서 직접 이 후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오늘은 넘어갔습니다. 김기용 의원님, 네. 반포 아파트 장남 이른바 위장 미혼인가요? 네, 위장비용.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걸림돌이 될 걸로 보세요? 저는 국민들 갑질, 저 사실 매번 듣는 건 하지만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예. 저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진 사람이 공직을 맡아서 해야 되느냐, 거기서부터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 받은 거 문제 아니냐? 맞습니다. 저희 되게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때 공천했을 때와 더 많은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장관이란 직은 또 선출직과 다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미 서면으로 낸 자료를 봤을 때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그 서초동 아파트 관련해서 예. 그 결혼한 며느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약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위장 미혼이기 때문에 본인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라고 얘기 못하고 약혼자라고 약혼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국민들 능멸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도 땅 관련해서는요.
13억 원을 잡종지를 샀습니다. 본인이 연고도 없는 영종도에 2,000평, 2000년도에 13억을 들였는데요. 13억이면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두세 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6년 만에 39억, 30억 가까운 혜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땅을 샀냐 했더니 부득이한 상황이어서 샀다는 겁니다. 그럼 부득이한 상황 저한테 좀 주시면 저도 사겠습니다. 이거 국민을 능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너무나 뻔뻔하다. 국민의 검증이란 시간 전에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에서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혹도 아니고 본인의 육성이 있는 거, 그리고 뻔히 보이는 어떤 범법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께 사죄를 하시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하는 게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일단 청와대는 지금까지는 다른 입장은 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들어보고 해명을 들어봐야 된다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그 청약 관련된 내용이요. 예.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요. 지금 해명도 선뜻 납득은 안 됩니다만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의혹 보도에 대해서 지금 제한된 시간에 이해한 후보자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됐기 때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청문회가 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했던 것처럼 청약 가점 요인을 맞추기 위해서 혼인한 아들과 며느리를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의 해명을 한다면 그 반대 여론, 국민의 비판 여론 듣고 임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예. 실제 해명이 가능할지,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 수준의 내용에 이해운 후보자가 답변했다는 내용, 그리고 뭐 소명했다는 간단한 내용 이상으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을지 청문회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청문회를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도 그렇고요. 이 어떤 청문회에서 늘 자료 제출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를 아예 안 한 적 없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첫 출범 때 한덕수 총리 똑같았어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면서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비춰지면서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 인상이 깊어지면 그 역시도 비판 여론이 생길 거고 임명하지 못할 겁니다. 이 과정 적어도 청문회에서 국민들께 검증받는 과정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덮어주고 적당히 뭐 임명하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그냥 뭐 그런 수단으로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그 반대 여론이 높고 청문회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반대 여론을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후보자를 청문회 대통령실이든 청와대든 민주당이든 어떻게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문회까지 보자는데 예. 이것조차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요. 오히려 이게 저는 보수당 출신의 후보자라는 지위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만천에 드러나는 거에 대한 국민의 부담감이 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정말 이해운 후보자의 도덕성, 윤리성이 문제라고 하면 청문회에서 부각시켜서 반대 여론을 확정 짓고 그럼에도 정말 청와대가 임명을 한다면 그때 정국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을 활용하지 않고 왜 청문회를 무조건 안 한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들을 기회조차 박탈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습니다. 국민들도 오늘 어떻게 해명하나, 그러니까 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옹호 여부를 떠나서요. 그럴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방송을 하는 저도 좀 아쉽긴 하네요. 어떤 발언할지 궁금했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잠시 미소를 지었던 김기현 의원님.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그게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서 저희가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이해운 지명자는 이미 그쪽 진영으로 가신 분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공천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다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청문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본인의 가족이 헌혈했다는 거, 저도 헌혈 30번 넘게 해가지고 은장상 받았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는 만한 내용을 제시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이제 헌혈증만 제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예. 실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재료 중에는 부족하다고 느낄 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요구 자료 중에 75% 정도 제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은 청문회 하면서 따지고 이 핵심적인 의혹을 부각시켰는데 그걸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안 들어왔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검증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무조건 자료 제출 안 했으니 청문회 안 하겠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사받아야 될 대상이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요. 앞으로 청문회 할 수 있는 후보자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일단 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날짜가 다시 잡히면 그때는 과연 이 후보자의 육성으로 갖가지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 있을지, 또 이에 대해서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 뭐 꾸중을 하든 또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런 기회가 있을지도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얼른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백 앵커 나와주시죠. 내란 수계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초범이라 검사 구형 10년을 5년으로 깎아주었다는 것인데, 아니 내란 재범도 있습니까? 8개의 재판 중에 첫 번째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심 재판.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들어서 특검 구형에서 절반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하지만 조금 전 4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띠를 둘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입장 없음 상태입니다. 1심 판결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법원의 재판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심 판결에는 입장을 보류한 국민의힘. 과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 후에는 입장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방송 시작 전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고요.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이 내란 범죄 수사권을 공수처가 내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그 법원의 판단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어떤 반대 논리의 근간이라서 이걸 흔들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가 전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심 이 사건의 선고에서 무죄 내지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도 이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1심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자세하게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정리돼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직권남용죄와 실제 내란 우두머리 내란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거고요.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에 의하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논란이 있을 때부터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시비거리가 안 된다고 이미 여러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주장해 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유죄를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미 인정된 사실이나 재판 과정에서 인정되는 증거 국민들께 다 공개됐습니다. 차라리 사과하고 선처받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항소심을 임하는 게 그나마 뭐 이 피고인을 위한 변론이 아닐까 싶은데, 여전히 이 변호인단이나 뭐 본인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본인의 뜻에 의해서 이런 결정과 이런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항소심에 가도 결론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예, 애초 공수처가 어떻게 내란 범죄를 수사하냐라는 점을 물고 늘어졌는데 백대현 재판부 공수처가 내란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직권남용에서부터 뻗어나간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명확히 했습니다. 장현주 의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논란되고 있어요. 재판부가 설명을 잘 하다가 초범인 점을 참작해서 징역 5년. 그러니까 생각보다 구형량이 10년이었는데 절반은 너무 많이 깎인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형사재판에서는 일단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따진 후에 그다음에 유죄라고 하면 양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서 뭐 초범이라든지 범죄 전력이 없다라든지 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형사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들이댄 것 아니겠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 수사를 받는 와중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했다라는 것이 주된 혐의였거든요. 예. 이 혐의에 대해서 초범, 재범을 따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재범이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양형에 반영해 주는 것, 오히려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양형을 따져봐서 범죄 혐의와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리고 지금 피고인의 위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양형이 나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예. 따라서 윤 전 대통령 측도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특검 측도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양형에 대해서 다툴 것이고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항소심에 가도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양형에 대해서만큼은 오히려 항소심에 가면 더 중한형이 나올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초범 여부를 따지는 것 논란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의례적으로 어떤 형에 대해서 구형량보다 좀 줄일 때 초범이란 부분이 좀 들어가는 형식적 논리가 있는데요. 예. 그 차원에서 만약에 재판부가 그렇게 썼는지 아니면 본인이 볼 때 초범이기 때문에 진짜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어떤 구형량보다 좀 낮게 할 때 이 초범에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또 어떤 분의 주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재판은 내란 재판이 아닙니다. 직권남용 혐의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어떤 기준을 봤을 때 10년 구형도 낮고 그다음에 결과도 5년이다 그러면 굉장히 낮을 것 같지만 계엄이 내란이지 여부는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선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했죠. 기준점이 우리가 내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형이 낮게 나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이기 때문에 예. 이게 구형을 10년 했지만 5년이 나온 거는 재판부가 그걸 판단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예. 사실 내란 본류 재판이 구형량이 사형이니까 무기징역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그럼 지금 5년이든 10년이든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그냥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또 형량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김동훈 의원님, 체포 방해한 거 불법이고요. 네. 공수처가 영장 발부받아서 관저가서 집행한 것 적법하다고 분명히 1심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유감 표명이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아무 입장이 없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 국민의힘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중요 시설에 들어갈 때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을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가 중요한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중요한 시설이나 장소냐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더더군다나 공수처의 물론 1심 판결은 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가 논란이 많이 돼 있던 상황 아닙니까? 또 유력한 또 이 법률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공수처의 수사권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의원들 수십 명이 가서 막았던 적은 사실입니다마는 왜 그러면은 판결이 나왔는데도 사과 표명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저희 각급 예. 미래와 연대라든가 이런 초재선 모임에서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잘못됐다. 그 당시의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그 취지의 그런 그 반성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모든 그 재판 때마다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 침묵도 하나의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를 위한 그 침묵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침묵으로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한 가지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게 선고 5년, 10년이 정말 저는 의미가 법률적으로 어떤 기록의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본류 재판이 2월 19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년 초범 이런 논란은 하나의 부수적인 거 불과하다. 2월 19일 날 본류 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유죄 판단이 나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또 지금 얘기한 그 의원 50여 명의 의원들도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의사표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 좀 들어볼게요. 왜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느냐? 바로 체포 방해 그 상황 당시에 이런 장면들 때문입니다. 보시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파괴된 날입니다. 지금 꼭 현직 대통령을 이런 모습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오늘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는 뭐 정치적 주장이라고 선회한다면 아무튼 법원에서 다 정당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했다. 공수처가 내란 사건 수사할 수 있다. 판단이 나왔으니까 저 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나아가서 저는 법적 책임도 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적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작년 1월, 1년 전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복귀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책임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직접 관저 앞에 몰려가는 저 모습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 극한으로 몰고 갔다라는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상처를 남겼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1심 재판이 나왔고 그리고 이 판결 내용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다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이에 대한 입장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정말 기세등등하게 관저 앞에 갔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 말이 없는 것인지 침묵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저기 45명 정도 가 있었다고 뭐 보도로 나오잖아요. 네. 개별적으로라도 좀 입장을 낼 만한 의원들이 없을까요? 나왔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 물음표가 있고 예. 당시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 집행이 위법 부당했다는 나의 법적 견해는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헌법이 있고요. 법률이 있고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어느 게 중요합니까? 헌법과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재판부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 대해서 주기현 판사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수사 과정의 적법성, 절차의 명확성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갔을 때는 상급 시비에서 파기 사유가 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난 뒤에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1심 재판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직권남용으로 내란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왜 경찰이 내란죄를 하고 공수처는 할 수 없게끔 돼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기현 의원님. 이러니 국민의힘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도 절대 국민한테 사과 안 할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잖아요. 그리고 이 공수처 수사권, 그리고 관할권, 뭐 영장 쇼핑 등등등 주장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하나하나 상세하게 판결했습니다. 상식이 있다면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고 존중되어야죠. 그리고 항소심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서부지법 폭동 1주년입니다. 그 폭동 사태가 갑자기 발생된 게 아니라 이러한 식의 국민의힘의 행위들이 모아져서 결국에 법원조차도 폭력적으로 점거해도 될 만큼 우리는 정당하다는 논리를 성립시켜 준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다고요? 그럼 여전히 그 주장을 하고 있으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옹호할 겁니까 앞으로? 정당 행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 그러면 1심 법원의 판단도 뭐 수용할 수 없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같은 논리로 따지면 그럴 만한 행동이었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식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국민의힘의 어떤 당내
이 역관계상 그게 정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얼마만큼 그런 방식의 정치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지지 내지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짧게만 서부지급 폭동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옹호를 한다거나 지지를 한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을 어떤 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서부지법 폭동 이야기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했는데요. 지금 마스토론 두 패널 분께 좀 오래 기다리셨지만 이해를 구하고요. 1년 전 오늘이 2025년 1월 19일이었죠. 그 바로 전날 밤 18일 밤에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이 법원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본격적인 폭동 난입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일부 산발적으로 진입했다가 경찰에 연행된 청년들이 있었는데 훈방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윤상현 의원은 저 발언에 대해서 사법적인 또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김동훈 의원님, 지금 2심까지 간 이제 폭동 가담자들 있고요. 1심은 대부분 다 끝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2심에서 감형된 경우가 꽤 있어서요. 이거 괜찮나? 이런 시민사회에서 좀 우려가 있거든요. 저는 적어도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잣대와 엄중한 그 심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폭력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란 여부가 폭동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에서의 어떤 진입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슈로 거의 매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원에 저는 폭력을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감형은 물론 뭐 판사들 2심 판사들이 다 법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겠지만 우리 국민들 눈높이는 적어도 법원에 대한 폭력 사태 이것은 엄중한 심판이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예, 장현주 의원님. 그런데 온라인에 서부지법 뭐 청년들을 응원하는 취지의 굿즈 같은 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캐대헌 굿즈나 뭐 국중박 굿즈는 들어봤지만 수감자 캐릭터 굿즈는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저는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은 반국가 세력,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적개심을 키워왔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혐오를 불러온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형적인 상황까지도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내란의 정말 치명적인 후과들을 결국 청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에서 엄중한 선고가 내리는 것 그것만이 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예, 서부지법 초유의 폭동 사태 1년입니다.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서 또 꼭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마수토론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홍익표 전 원내대표께서 청와대 정무수석이 되시면서 박용진 의원께서 저희가 읍소를 해서 받아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홍익표 정무수석까지 2명을 배출한 프로그램이 됐네요. 아무튼 첫 번째 주제는요.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보시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른바 단계 사태에 대해 첫 사과를 내놨습니다. 다만 정치 보복이라는 입장은 고수했는데요. 같은 당, 다른 생각.
한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서 있는 장동혁 대표는 장미꽃을 앞에 둔 채 단식 닷새째에 돌입했습니다.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앞세운 상황 속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 한 전 대표 사과 관련 논의를 하기 전에 지금 바로 제 옆에 오늘 뉴스의 중심 인물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피징계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에서 징계 후보자였는데 피조사자. 예, 어떻게 오늘 소명하시고 지금 오신 거죠? 네, 오전 10시에 윤리위에서 그 소환을 해서 예. 윤리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하셨습니까? 그리고 뭘 물어보던가요? 아니,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제가 그러니까 당, 그다음에 당 대표,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종교, 당원 뭐 이렇게 그 대개 이제 크게 5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폄하를 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권유를 해서 예. 윤리위원회에 넘긴 거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에서 저를 소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예. 사실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그동안에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예.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에 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결정문 제명을 하는 새벽 1시에 그 예. 보도 자료를 냈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무 이렇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탈리아의 마피아 소탕하다가 부부가 이제 폭탄 테러를 당한 지오반니 팔코세인가 뭐 팔코네 판사 이런 분을 자기와 자기 배우자가 그런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저를 그 마피아다, 마피아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가서 아니 예. 도대체 재판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사와 마찬가지인 분이 제가 이제 피조사자 않습니까? 피조사자에 대해서 이미 이 사람은 유죄고 범인이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놓고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하지가 않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그런 제도가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제기하는 거가 됐고, 예. 근데 뭐 기대는 별로 안 하는 게 윤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또 그 윤리위원장이 하세요. 본인에 대한 기피, 제척 자기가 신청을 기피를 당할지 말지를 자기가 또 결정을 하시니까, 근데 그걸 오늘 밤 12시까지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밤 12시에 벌건 대낮을 놔두고 이렇게 저녁에 하시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예. 뭐 지켜봐야죠. 예, 한 전 대표 징계 결론도 새벽 1시, 그리고 오늘도 자정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런 지금 상황, 장동혁 체제라고 할게요. 물론 윤리위원회는 뭐 별도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당 방향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당이지만요. 뭐 장동혁 대표의 정치가 얼마나 졸렬한 정치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얼마나 막장으로 가고 있는지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를 하다 보면 서로 거칠어져요. 근데 사실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딱 국민의힘이 한밤중에 제명의 그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냥 거의 막장으로 가니까 국민들께서도 보시면서 하고 좀 놀랄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김병기, 강선우, 김경 이 이제 공천 헌금 문제로 시끄럽고 예. 또 이해운 후보자 문제로 민주당으로서도 골머리고 겹악재에 축구로 치면 골문이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냥 골만 차서 넣으면 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자기 골대 앞에서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들 어안이 벙벙한 상황입니다. 예. 골문이 비어 있는데 지금 너무 계속 안 넘어가고 지금 본인 골대 앞에서
자중질환이다. 어떻게 보세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압수수색 당한 날, 그날 아침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기사 별로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걸로 그걸 새벽에 발표를 하는 바람에 모든 기사가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된 기사로 깔렸고, 그 이전에도 뭐 애지중지 김현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을 때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가면서 모든 기사가 또 글로 갔던 적이 있죠. 대장동 검사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사의 항소 포기, 이걸로 해서 논란이 됐을 때도 또 그때는 우리가 황교안이다라는 발언을 장동혁 대표가 함으로 해서 이게 또 확 뒤집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왜 이러는지를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저는 윤리위에 가서 제가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저에 대해서 제기한 그 질문 질의서가 30개입니다. 30개 문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중에 11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는 당대표를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윤리위원들한테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당원들도 자신들이 뽑은 당대표에 대해서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은 그것은 과거의 군사정권 시절에 그 국가원수 모독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글쎄요. 얼마나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어제 페이스북에 한 2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서 사과를 했는데 이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은 사과인데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 나오기도 하고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평가가 또 지지자들에게 나오기도 하고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사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본인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본인은 계산이 섰더라고요. 일단 내부 지지층부터 좀 단속한 뒤에 집결시켜서 중도 확장, 민주당 잡으러 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하프라인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그러니까 그 전략은 틀려먹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좀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글쎄요.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동안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누구한테 사과하거나 머리 숙여보거나 협상하거나 타협한 적 없이 남의 잘못을 무조건 꼬집어가지고 기소하고 처벌하고 하던 역할만 해오던 검사 그 역할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과는 저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납작 엎드려야죠. 그리고 그렇게 한 뒤에 당원들의 마음을 좀 흔들고 해서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저기에 먼저 나에 대한 모든 건 음해고 조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까? 그러면 왜 사과를 해요? 음해이고 조작이면 사과할 게 아니라 본인이 투쟁을 해야죠. 진실을 위해서 진실 규명을 해서 투쟁하셔야 될 양반이 갑자기 또 사과를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냥 한 그 바구니에 2분짜리 영상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과할 줄을 모르거나 사과할 마음이 없는데 억지 춘향적으로 지금 한 거거나 이럴 것 같아서요. 정치적으로 너무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과했지만 징계는 자신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뭐 단서들이 계속 있어서 이 사과 맞냐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민우 그 윤리위원장은 부정선거를 주장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몽령을 동조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당무감사를 받고 윤리적 심판을 받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당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돼서 누구를 심판할 수 있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가서 소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당무감사위에서 발표한 결과가 조작된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쓴 글을 한동훈 대표의 장인이 쓴 걸로 조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고 한동훈 대표로부터 고소당하고 당원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틀린 자료를 발표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 아시다시피 새벽 1시 15분인가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놓고 9시간 뒤에 그 보도자료를 수정을 했어요. 본인들이 야 그거 한동훈이 썼다라고 단정을 했다가 그게 아니고 한동훈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했다가
또다시 수정을 하기를 그냥 가족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쓴 것 같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조작된 근거의 그 자료에 의해서 공격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에 대한 그런 비판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에도 그렇고 이것은 그냥 김옥균 프로젝트 제2의 프로젝트로 이 사람들을 몰아내겠다. 고름 짜듯이 짜내겠다라는 그런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사과를 했냐? 수많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고문들이냐, 뭐 이런 당 고문, 원로 이런 분들이 야 그래도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그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그러니 당신이 사과를 하는 형식을 해달라라고 많은 주장을 했던 걸로 알아요. 저희 내부에서도 하면 된다 안 된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예. 결정은 한동훈 대표가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자마자 지금 얘기하신 악어의 눈물이니 뭐 금쪽이의 사과니 제가 보기에는요. 저 이른바 극우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강성 우파라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사과를 했든 간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할 겁니다.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놓고서 한동훈 대표의 사과가 뭐 예를 들면 아예 사과를 하지 말지 말았느냐.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떤 원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받아서 사과를 한 것은 나름대로는 그런 용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만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이고 상황이었으면 아마 한동훈 전 대표처럼 사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어쨌든 뭐 정치부 기자 오래 하시고 그 베테랑으로 또 편집국장으로 이 상황에 대한 걸 잘 알고 정치가 대충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정치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는 거고요. 지지층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 훔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일에 시시비비를 지금 걸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치는 제가 뭐 그 정치를 오래 뭐 하고 국회의원은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딱 그렇습니다. 져야 이겨요. 져주면 이기는 경우가 많고요. 물러나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장동혁 대표의 이 졸렬한 정치를 그냥 만천하에 드러내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장동혁보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낫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 이렇게 되니까 그냥 됐다 그래.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대표나 둘 다 그냥 거기서 거기 50번 100번 지금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참 안 됐고 민주당으로서는 야당복이 넘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야 이긴다니까 좀 제가 상황을 상상을 해볼게요. 지금 장동혁 대표 단식 투쟁 중이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가서 이런 혼란을 제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그럼 상황을 오히려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징계 문제 얘기할 필요 없고요. 게시판 문제도 사실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쨌든 단식 투쟁하고 있는 당 대표잖아요. 본인이 당 대표일 때 단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가장 미워하고 경계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때 본인이 가장 위축될지 밖에서 계속 떠들어? 그게 아니라 찾아가서 감싸고 다독이고 이렇게 해주고 국민들 앞에서 손잡아 주는 거예요. 뭐 옛날 얘기긴 한데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실 테고 그러니까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둘이서 그 서로 깜짝 놀라서 방문하고 손들어주고 편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군사 독재나 유신 독재가 제일 판단 잘못했던 게 둘이 계속 싸우다 같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을 때예요. 그때 양김 씨가 서로 손잡고 합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끌고 왔거든요. 저는 아서원 연설이라고 있어요. 아서원 연설 지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유신 시대에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을 자택 연금시켜 놨는데 경찰이 슬쩍 풀어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민당 전당대 때 가가지고 반드시 김영삼이 아니라 이철승을 지지하겠지 했더니만 그게 아니야. 그 이철승이 아니라 김영삼을 지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지면 민주당도 사라진다. 본인은 그때 민주당이 어용 야당이라고 해가지고 탈당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개발 다 끌고 가서
YS를 지지해서 78년, 79년 그 총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뭐 민주당을 공격해하고 이렇게 오히려 정부당 견제해야 되는 야당의 대표와 전직 대표가 저렇게 서로 시시비비를 걸고서 싸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는 그런 거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려고요. 예. 계속 정치적인 해법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그 지난번에 그 필리버스터 24시간을 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고생하셨다, 몸을 갈아 넣으시면서 애쓰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였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대응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단식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제명이라는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을 그분들로부터 끄집어낸 거잖아요. 새벽 3시에, 새벽 1시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그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만들기 위한 것이나 혹은 또 비상계엄이나 마찬가지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저지른 것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오늘 저 소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징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계속 비추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계속 칼로 너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명을 시켜놓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걔는 고름으로 짜내겠다라면서 불러다가 지금 윤리위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야 정치적 해법을 해야 되니까 네가 와서 고개 숙이고 와서 그 얘기를 해라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신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시긴 참 쉽죠. 그 당사자들로 한번 당해보세요. 박용진 의원도 당해보셨잖아요. 당해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박용진 의원 탄압을 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옆에서 그저 이렇게 그냥 개구리 돌 던지는 사람 심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어찌 보면 그건 좀 무책임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뭐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한동훈 대표는 그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본인의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당원 게시판에서의 여러 논란은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잘 털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과 분리해서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비판을 한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근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당 아니든 당 밖이든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래서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미워서 비판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하지. 안 그러면 본인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막 공격 들어오고 뭐 문자 날라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랑 당에 대한 애당심을 가지고 그 조언을 했고 그 비판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제명하려고 그러고 징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그거는 반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이렇게 엉망진창 정치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장동혁 대표도 이 졸렬한 정치 그만하고 좀 대국적으로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장동혁 대표 단식을 당내 입틀망용 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야당 대표가 단식하면서 당 내용 단식하는 거 전 처음 봤거든요.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식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서 한 마디씩만 듣고 끝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해운 후보자 앞날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청문회는 무산됐습니다. 뭐 날짜가 또 잡힐 수도 있겠죠. 이해운 후보자 장관 자리까지 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무슨 청문회에서 그 뭐 핵폭탄급은 아니더라도 현무포 정도의 어마어마한 타격력을 국민의힘에서 자랑할 줄 알았더니 예. 말풍선 몇 개 날리고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본인들이 안 해버리네요. 이거의 최대 수혜자는 이해운 후보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무슨 치명타를 입으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알아서 정리를 해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냥 임명을 해도 통합의 상징으로 더 남는 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통합 인선의 그 실험을 계속 갈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에 최소한의 정의가 있다면 이혜훈 씨가 장관이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혜훈 씨가 장관이 되는데 밑바닥을 깔아주는, 그러니까 청문회를 이미자 위원, 우리 상임위원장, 우리 위원장 아닙니까? 우리 당 위원장인데 청문회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논리적 근거를 만들어준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예. 아마 그 국민적 질타를 받을 것이고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청문회는 했어야 됐다. 당연히 했어야죠. 알겠습니다. 아직 청와대가 뭐 입장은 예전에 밝힌 대로 청문회에서 소명을 지켜보겠다인데요. 뭐 특별한 오늘 청문회가 없었기 때문에 더 업데이트된 청와대 입장도 나오는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런웨이를 걸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Show me how to make thunder. 아바타 불과제 아이맥스 극장 절찬 상영 중.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꽤 오래전 것 같은데 왜 시간이 그대로지? 에이스에선 시간이 다르게 흐르니까요. 짧게 자도 오래 잔듯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에이스 침대. 하나의 강력한 듀오, 하나의 세럼으로 매끄러워지는 피부와 되살아나는 생기, 하나의 에멀전으로 정돈된 아름다운 피부결. 뉴메홍 두 샤넬 세라민 에멀전 듀오. 비상대 필요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어 쓸 수도 있죠, 방 안에. 방 안에 숨어 쓸 것 같아요. 딱 1년 전 오늘 새벽 서울 한복판 법원이 습격당했습니다. 폭동이 본격화하기 몇 시간 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법원 앞에 집결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장을 넘다 잡혀간 젊은이들이 곧 훈방될 것. 애국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폭력을 애국으로 둔갑시켰던 이 발언에 대해 그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폭동을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또 다른 인물, 전광훈 목사는 최근에야 구속됐습니다. 폭동 가담자 일부는 오히려 이 사태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여전히 무용담이 올라오고 폭동을 미화한 책이 출간됐고 심지어 가담자들을 영웅화한 굿즈까지 팔리고 있습니다.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가 누군가에겐 수익 모델이 된 기괴한 풍경입니다. 벌써 잊혀가는 1년 전의 야만, 그리고 그 폭력을 영웅시하는 뒤틀린 확신. 제대로 된 단죄와 성찰이 없다면 그때도 설마 했던 폭동이 재현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인생 추억을 만들었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위 건강이 필요한 순간은 매 순간. 위 건강이 필요한 매 순간. 위 건강엔 메스틱. 대한민국 넘버원 메스틱. 역시 프롬바이오.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바로 이어지는 JTBC 뉴스룸 예고해드립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저희 취재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5만 명이 입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작전명까지 붙였습니다.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가역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내내 강력한 한파 단단히 대비하시고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일하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